안녕하세요. 예, 오늘 초콜릿 심리학. 네, 초콜릿 심리학. 예, 제2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옆에 이양 실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우리 아까 좀 전에 우리 저기 그 이슈와 콩나물 찍었는데 네. 또 이어서 또 이렇게 네. 이거 초콜릿 심리학. 네, 똑같죠. 네. 네, 역시 똑같습니다. 네. 네, 그것도 한번 보시고요. 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떤 심리 이론에 대해서 같이 얘기해 주시고. 네, 오늘은 그 에릭 잘 나오죠? 예, 글씨가 예. 에릭 홈부르거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 에릭슨. 예.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이론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심리 사회적 네,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한 사람이 네. 뭔가 심리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단계가 발달할 때 단계가 있다. 예. 좋은데요. 예. 8단계로 이제 에릭슨을 구분을 했고요. 요거를 좀 소개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에릭 홈부르거 에릭슨이라는 이제 이름의 심리학자인데 좀 특이한 게 이분의 이름이 에릭이고요. 성이 원래 홈부르거인데 예. 마지막에는 에릭슨은 성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본인이 만든 성입니다. 원래 본인 성은 홈부르거인데 근데 이제 이 분이 워낙에 이제 이 8단계 자체가 그 정체성에 대한 어떤 그런 포커스를 맞춰서 정체성으로 네. 한 사람이 어떻게 정체성이 형성되어 나는 누구인가가 예. 어떻게 계속 발달하면서 성장. 예. 이 사람인가 보죠. 예. 근데 이제 이분 자체가 워낙 정체성에 대해서 평생을 고민했던 분이고요. 그 덴마크 태생이신데 아버지가 유대인 양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예. 어릴 때 모르고 살다가 유대인 학교를 갔는데 외모가 완전 다르니까 너는 왜 여기 다니니? 파란 눈에 그 덴마크 분들 이제 북유럽 분들 그 특유의 제가 북유럽 사람 닮았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약간 누리 그런 좀 크시고 얼굴 하얗시고 눈 파랗진 않은데 눈 파랗고 코가 좀 크고 뭐 이런 스타일인데 그 외모가 다 달랐대요 친구들이. 근데 넌 왜 그러니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알게 된 겁니다. 자기 아버지가 어릴 때 어머니를 이제 떠나서 지금 아버지와 이제 재혼해서 사셨고 자기는 그 양아버지를 친아버지로 알고 살았는데 그런 경험 이후에 나는 누구지라는 고민을 평생 했던 분이고 이제 그런 어떤 고민이 좀 녹아진 이론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발달 단계를 한 8개 정도로 구분을 했고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에릭슨 자체가 계속 평생 고민을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인가? 근데 나는 누구인가가 어떤 스스로 정립되기보다는 이게 내가 속한 그런 어떤 환경에 의해서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상호적으로 영향을 받고 그렇죠. 또 이렇게 해나가는 거 이런 관점이네요. 그러니까 그 이전의 그 발달 이론들을 보면 발달 이론이 딱 정립하기는 어려웠죠. 주로 이제 프로이트 뭐 구강기라든지 뭐 이런 그 발달 단계가 있었는데 이제 그건 주로 아이들 위주로 많이 정리가 됐고요. 또 하나 그 이론의 특징은 이제 개인의 어떤 그런 성적인 에너지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발달 단계를 정의하다 보니까 이제 이 부분은 거기에 조금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이제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 한 인간과 이 사실 사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엄밀한 의미의 사회라기보다는 환경에 좀 가깝습니다. 그 한 인간을 둘러싼 환경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발달이 이렇게 전개되어 가더라라고 해서 이제 심리사회 발달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 관계 상호작용 이런 부분 좀 더 중점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이렇게 영학이부터 시작해갖고 8단계가 주로 구성이 되고요. 또 이 이론의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원래 근데 잘 보이실까요? 뭐 요 표는요. 일장님이 이 PPT 화면을 많이 아껴요 또. 그래서 이게 다야 지금. 죄송해요. 다음에 하나하나가 보이실까요? 아무튼. 뭐 저기 잘 왜 안 보이나 싶으면 사실 뭐 인터넷 이런 게 많죠. 많이 많습니다. 뭐 에릭슨이라고 치시면요. 이 표는 뭐 어지간하면 뜨고 뭐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책 쪽 잠깐만 살펴보세요. 사실 저희들이 편집하는 감각이 여력이 있으면 이걸 바로 딱 집어넣어주면 좋은데. 그럴 수는 있죠. 그럴 수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러면 시장님 이거 갖고 예를 들면 이거 하나를 그래도 일단 간단하게 한번 뭐 아주 짧게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하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저희들한테 한번 비교해 보면서 이렇게 한번 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예. 아니, 뭐 간단하게 뭐 요 이론도 중요하지만 뭐 이거보다 또 뒤에 저희들 관점 나눌 부분이 또 필요하니까 예. 8단계 중에서 1단계는 이제 여기 나이가 0세부터 2세로 돼 있는데 이건 만 나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돌 전까지인 거고요. 그리고 요 나이대가 완전히 이게 뭐 이 나이대가 고정불변은 아닙니다. 이게 좀 변화가 있고요. 또 어떤 이유의 연구에 따라 이론에 따라 좀 나이가 변화하기 때문에 이게 요 나이대 반드시 그렇게 된다라고만 뭐 이렇게 엄격하게 보실 건 아니실 거고요. 근데 어쨌든 근데 아까 질문이요. 그럼 에릭슨은 이거를 사실 본인의 상상이 아니라 이걸 관찰을 통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관찰을 통해서 나왔죠. 근데 이제 이 이론의 좀 한계 중에 하나인데 실제로 이거를 입증한 객관적인 실험을 했다든지 이렇지는 않고 이제 약간 본인의 관찰과 본인의 어떤 론에 가깝죠. 그래서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제 그런 비판은 좀 있습니다. 이게 뭐 검증이 됐냐 뭐 이런 비판이 있는데 실제 적용을 해보니까 삶에 그래도 꽤 들어맞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까지도 꽤 오래된 이론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인용되는 이론이고요. 이제 0세부터 2세, 이제 돌 전까지를 보면 영악이라고 하는 요 시기 때 가장 핵심적인 관계는 이제 어머니와의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엄마 품에 있으니까. 엄마 품에 있고 이제 주 양육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엄마가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분이 키우신다면 주 양육자, 그 아이를 품고 뭐 젖을 먹이고 이런 관계, 그런 대상과의 관계인데 그 대상과의 관계가 잘 형성되면 이 아이가 이제 신뢰감을 이제 배운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배고파서 밥 달라고 하는데 밥을 안 주고 그러면 얘가 이제 죽을 것 같은 공포도 느끼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좀 근원적인 불신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그런 근데 사실 뭐 영아기 때는 저도 잘 기억이 안 나가지고요. 뭐 그러네요. 근데 이제 지금 저도 그냥 영악이었다면. 예. 근데 이제 제 주변에 이제 상담 사례를 보면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데 뭔가 이렇게 그 어떤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이 좀 강한 분들을 보면 어릴 때 이런 경험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머니가 조금 마음이 힘드셔서 이렇게 좀 요때 밥을 많이 먹은 사람 아니 요때는 이제 양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제 즉각적인 반응이 중요해요. 이게 적절한 반응. 그러니까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아무튼 죄송합니다. 뭐 엄마가 고생스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애를 쓰고 엄마가 이제 반응해 주려고 이제 여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게 뭐 애가 울 때마다 다 즉각적으로 반응을 반드시 해줬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적절한 반응이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제가 요거를 볼게요. 네네. 두 번째는 유아기 우리가 이제 보통 3세 이하, 만 3세 이하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조금 확장돼서 그 부모로 확장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때는 자율성 대 수치심인데 요거는 뭐 그 외에 애들 어릴 때 막 그렇게 막 만져보잖아요. 막 이제 기기 시작하고 걷기 시작하고 막 만져보고 잡아보고 막 물어보고 하는데 이제 그런 시기 때 그런 것들이 좀 건강하게 자란 아이들은 자율성이 좀 형성이 되는데 그때 위험하니까 하지 마. 이게 계속 이제 통제받은 아이들은 좀 수치심이죠, 수치심. 이제 막 내 존재에 대한 좀 이렇게 뭘 이렇게 좀 수치심을 느끼게 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 위가 아동기인데 이때는 주로 이제 유치원 시기, 이제 3살부터 이제 학교 들어가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라고 하는데 이때는 좀 더 확장돼서 이제 부모뿐만이 아니라 가족들, 이제 요런 좀 주변에 아주 가까운 어떤 관계인데 이때는 실제 아이들 키워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내가 할래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때는 내가 할래 할 때 이제 그것도 이제 아까 앞에서 자율성 대 수치심과 좀 비슷한데 억압받거나 하지 말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통제를 좀 심하게 받은 경우에 통제가 필요하지만 죄의식이 느낌. 이제 요때는 좀 관계에 대한 감각이 좀 생깁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의 죄의식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대상에 대한 어떤 또 정서이니까요. 내가 엄마 보기에 내가 부끄러운가 봐. 뭐 이런 식의 내가 엄마 보기에 좀 너무 잘못했나 봐. 죄의식이 그 아동기 때부터 집을 집을 혼자 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제가 6살 때부터 제가 저희 집을 보고 엄마가 저한테 열쇠 주고 그리고 이제 일 다녀오시고 했던 것 같아요. 누나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오니까. 근데 이제 그런 거 너무 심각한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집에 있으니까 좀 자율성의 환경 막 하셨고. 약간 방치였던 것 같고. 근데 이제 엄마가 올 수 있잖아요. 이제 오시잖아요. 오고 나서 그렇게 한 상태를 보고 너 왜 이랬어? 막 야단을 치거나 이러면. 야단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그 집에 혼자 있지만 엄마의 눈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야단도 없었고 네. 관심도 없었어요. 뭐가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이 차원에서 보면 주도성과 자율성이 좀 잘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긴 합니다.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되게 좀 약간 저는 이제 부모님이 방치 내지는 너무 키우기 힘드시니까 그리고 길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러면 경찰 아저씨가 슬퍼지는데 죄송해요. 아무튼 근데 꼭 그게 꼭 나쁜 것만 나쁜 건 아니었던 나쁜 것만 아닌 것 같습니다. 주도성이 성공될 수 있을 것 같고 주도성 그 위가 초등학교 학년기인데 이제 거의 초등학교 시절이라고 보면 좋고 요때 특징은 근면선대 열등감인데 여기는 뭐냐면 그 전 단계는 내가 할래라는 단계이긴 한데 요 단계는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제 뭐 아직 손에 힘도 없고 근데 이제 초등학교가 들어가면 실제로 할 수 있는 게 많이 늘어나거든요. 이때는 그래서 내가 해서 성취감을 느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뭘 했고 뭐 이걸 내가 좀 사실 성취감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내가 뭘 한 것도 중요한데 그거에 대한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하거나 칭찬을 좀 많이 받았고 하면 이제 근면성 되게 성실하게 되고 이러는데 이때 이제 넌 뭐 이것밖에 못하냐. 사실 제가 그 이렇게 저희 집에서는 공부하라 말아라를 거의 안 했고 부모님 우리 키우기도 힘들고 뭐 그랬는데 저 말고도 이제 우리가 그 누님이 세 분에 형님이 한 분이었는데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거의 글씨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이 퀴즈를 그렇게 내셨어요. 퀴즈. 근데 저희 집에 과학 동화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이렇게 읽었었거든요. 그래서 퀴즈를 이렇게 몇 번 맞췄더니 동료리는 시사상식이 100점이라고 너무 칭찬해 주셔갖고 진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뭔가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너무 칭찬해 주시니까. 약간 맞는 것 같아요. 칭찬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근면, 그 사실은 저는 좀, 근데 이 얘기를 하면 또 다 슬퍼지는데 저는 사실은 요때 칭찬을 많이 듣고 자라지를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 좀 엄격하셔서. 아까 케이크 얘기 또 슬퍼. 그래서 좀. 약간 뭐 열등감에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여기 학년 열등감 있다는 거라도 빨리 열등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건강해요. 하나님 만나서 많이 좋아졌어요. 또 열등감 있다는 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건강 그래도 건강. 그렇죠. 그때는 열등감 있는지를 몰랐고요. 원래 이제 열등감 얘기하려면 이거 박차고 나가면서 없고 뭐 이럴 텐데 건강한 거죠.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청소년기에 해당됩니다. 이제 드디어 정체성이 나오네요. 12세, 22세인데 사실 에릭슨은 요 때를 제일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얘기가 제일 많고요. 근데 이제 이 청소년 시기에는 또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 에릭슨은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 청소년 시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거리감을 조절하는 거를 이제 연습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차원이냐면 이제 그 전까지는 이 가정의 울타리였죠. 근데 청소년 시기 한 13살이 넘어가면 가정을 벗어나서 친구, 또래들, 요렇게 요때 되게 중요한 또래 관계라고 하는데 이제 거리감 조절. 그러니까 이제 어릴수록 아무래도 거리가 가정에 좀 가깝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조금 더 가정에서 멀어지는 거죠. 근데 요 거리감 조절을 건강하게 하면 요때 정체성이 어느 정도 잘 형성되는데 요때 이게 잘 안 되면 혼돈이 되는 거죠. 이때 에릭슨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정에서 너무 이렇게 아이를 이렇게 이제 세게 이렇게 소속감이 너무 강해서 친구들과의 관계보다는 가정 쪽의 관계 이렇게 하면 에릭슨은 정체성이 조기 마감이라고 해서 약간 애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자라는 거죠. 그런 분들 상당 많습니다. 근데 애가 우리 자녀들이 사회를 진출하는 걸 두려워하는 경우를 보면 엄마 아빠가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친구들을 만나서 해결해야 될 문제도 엄마 아빠가 다 개입하니까 이 아이가 오히려 엄마 아빠의 사랑을 느낀다는 느낌보다는 엄마 아빠의 도움이 없으면 나는 뭘 할 수 없어라는 식으로 이렇게 위축으로 머무는 경우도 꽤 있어요. 요때 청소년 시기가 이제 그걸 이제 아이들을 조금씩 이렇게 이제 떠나 보내야 되는 시기인데 요게 잘 안 될 때 이제 정체성의 조기 마감이라고 에릭슨이 얘기했던 현상이 일어나고 정반대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소속감이 너무 이제 약하고 이제 소속감 대 탐색이라고 에릭슨이 얘기하는데요. 이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이게 좀 너무 강한 친구들은요. 에릭슨 표현에는 이제 모라토리움이라고 하는데 도덕적 해이라고 합니다. 거의 전 규범을 못 배우는 거죠. 원칙을. 그러니까 가출해가지고 역에 있는 친구들이 또
그냥 예를 들어서 아이도 막 낳고 이런 어떤 것들이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물론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렇죠. 그 아이 탓이라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요소도 있지만 그게 그 또래들에 비해 생각할 수 있는 그 이상의 것들에 그쵸, 대해서 별로 이렇게 크게 어려워하지 않고 그러니까 막 나가고 소속감이 좀 덜한 친구들이 되게 자유롭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준이 좀 없고 또 그런 어떤 관계 맺을 때 어려움이 생긴다라고 이제 참 얘기를 소속감이 합니다. 중요한데 좀 거리가 적당해. 그렇죠. 이 거리 조절이 되게 부모님께서 속하지만 또 친구들도 속하고 잘 이렇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너무 방치됐거나 너무 한 곳에 깊이 속했으면 자아 자체가 이렇게 그렇죠. 거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때 연구를 제일 많이 했고 이제 에릭슨은 이제 그 다음 연구가 청년기부터인데 많은 발달 이론들이 이 다음 얘기를 많이 못합니다. 이 청소년기까지 얘기를 좀 하는데요. 근데 에릭슨은 독특한 게 이제 뒤에 3단계를 더 설정을 해서 청년기라고 해서 청년기를 22세부터 35세로 잡는데 여기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이런 40세까지 보기도 하는데 청년기는 이제 핵심이 친구 이성 관계인데 이때는 공동체 경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로부터 이제 사랑을 받기도 하고 내 공동체를 섬겨보기도 하고 하면서 특별히 여기서 또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이성 교제, 결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청년기의 과제이고요. 중년기가 그대로 넘어가는데 그러니까 청년기에 또 사랑하고 결혼하고 이제 공동체로 소속돼 보고 이제 가정이나 또래가 아니라 이제 위에 어른들도 한번 또 이렇게 또 섬겨보고 또 후배들도 한번 또 이렇게 돌봐보고 이런 어떤 공동체 경험들이 청년기에는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네요. 에릭슨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 중년기는 35세 혹은 40세부터 65세 정도까지라고 보는데 요즘에는 70세까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중년기의 가장 핵심은 생산성 대 침체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중년기 생산성이라는 단어를 제가 예전에 대학원 다닐 때 되게 오해를 했었거든요. 이게 생산성이라는 단어만 듣고 뭔가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에릭슨이 얘기한 생산성의 핵심은 내가 얼마나 내가 아닌 누군가에 기여하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여에 대한 부분이. 이 중에 어떤 사랑일 수도 있고, 그렇죠. 헌신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고, 섬김일 수도 있고. 이제 청년기들 공동체 경험들을 통해서 가정을 형성하고, 내가 아닌 주로 이제 후대에게 내가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게 잘 안 되면 침체에 빠진다고 하죠. 실제로 중년이 되면 이제 가정도 돌봐야 되고, 그렇죠. 공동체의 어떤 리더십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다못해 어떤 그 지역 사회에 하나의 어떤 어른이 될 수도 있는데, 그때 어떤 섬김과 돌봄을 좀 먼저 해나가지 않으면, 그렇죠. 사실 그러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저희들도 동네에서 어르신들이 이렇게 술 약주 줍시고 너무 거칠게 막 그렇게 다니시면 사실 얼굴이 많이 찌푸러지거든요. 그렇죠. 그분은 침직이군요. 침체. 이게 별로 이렇게 내가 왜 살아가야 되지? 내 삶의 의미가 뭐지? 이런 식의. 이게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이제 이전 단계에서 그런 걸 많이 겪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년기 때 좀 의지를 가지고 누군가를 섬기고 하면 또 이게 좀 회복이 된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중년기가 제일 긴데 이 단계 중에서는 기간은 제일 긴데 이때 핵심은 이제 기여하는 거고 이제 섬기는 거다 이렇게 에릭슨은 얘기를 사실 저희들은 지금 중년기. 네, 저희도 중년기죠. 중년기의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어떤 대상에게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가. 근데 제가 이렇게 기여하고 섬기는 거에 대해서 너무 어렸을 때부터 제가 전사를 23살부터 했거든요. 그때부터 전사를 하다 보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갑자기 지치시죠. 너무 섬겨야 되고 이런 생각 들면서 약간 저도 모르게 섬기는 게 좀 싫다. 이런 것도 찾아올 때가 있더라고요. 침체기 또 물론 또 여기서 무조건 다 섬김만이 최고다는 아니고요. 이제 본인을 찾아가고 또 섬기는 것의 균형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다른 단계에 비해서 좀 섬기는 거가 요 나이 때가 되게 중요한 과제고 또 그 나이 때를 살리는 또 어떤 또 과제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참 이게 섬김과 또 그렇지 않으면 이제 침체로 빠지게 그 다음에요. 마지막은 이제 노년기인데요. 노년기는 이제 65세 이상이고요. 이때는 이제 자아 통합 대 절망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제는 이렇게
이 대상이 인류 이렇게 이제 에릭슨 얘기했는데 뭔가 이게 넓은 그쵸. 어른이 네. 돼서 네, 어른이 돼서 다 좀 이해하고 수용도 네, 하고 네. 응? 그래서 자기 안에 일단 혼란이 없고 네. 그래서 이제 해야 될 거 하고 또 안 있고 받아들이고 그렇죠. 예. 약간 전원을 이렇게 체불함 네,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오히려 그 이 자아 통합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되게 이렇게 평범해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좀 대단한가? 이 말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되게 평범해 보인대요. 예. 고수들은 네. 가만히 있잖아요. 근데 네. 한 거 얻으면 또 한 번 딱 하면 우와 뭐가 깜짝 놀랄만 네. 말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네. 되게 아무렇지 않게 또 뭐 이런. 네, 그렇죠. 쇠불암 뭐 저는 그런 부분이 그냥 이렇게 평범해 보이고. 그 저기 뭐지 동막골 영화 거기 보면 예, 이장 어떻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시냐. 뭘 좀 많이 먹여야지. 뭐 그 핵심 한마디. 네. 좋네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때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제 절망에 빠지고 이때 좀 또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되게 다른 사람에 대한 경멸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자아통합이 잘 안 될 때 내 인생 막 비관도 하고 막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막 되게 좀 심할 정도로 이렇게 좀. 그 제가 좀 즐겨 듣는 몇 개의 팟캐스트가 있거든요. 네. 그 팟캐스트에 이제 프로파일러 분들이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그 소위 말해 어르신들 범죄, 노인 범죄 하신 분들은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뭐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렇죠. 예. 그동안 내가 원하는 걸 해보지도 못했고, 그다음에 뭐 이 안 좋은 세상, 뭐 썩을놈의 세상 이렇게 해서 되게 거칠어질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본 같은 경우도 좀 노인 범죄에 대한 고민이 되는데 어르신들 중에 그런 분노가 그렇죠. 있는 분들 중에 네. 그런 고민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 어르신들의 고민뿐만 아니라 중년에도 이미 이게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맞습니다. 뭐 이 아까 말했던 정체성과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게 꼭 이게 발달 단계가 이렇게 순서대로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고 같이 이게 다 이렇게 동시에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 요 에릭슨 이렇게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일단 재밌습니다. 네, 저도 찾으면서 재밌었습니다. 저한테 점검해 보니까 생각할 게 많고 오늘 좀 영상 이거 다 마치면 좀 저를 좀 위로해야겠다, 격려해야겠다. 어렸을 때부터 제가 막 이렇게 그래도 부모님이 이렇게 바쁘셨지만 이렇게 막 함부로 손찌검하고 이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그건 참 감사하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혹시 이런 유익은 있는 것 같아요. 그 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또 한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또 성장해가는 유익을 보는 것 같은데 우리 시장님 보시기에는 요 에릭슨의 요 발달 이론을 좀 뭐랄까 조심해야 될 것 보시기에 함부로 또 너무 이렇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안 될 그런 요인들은 뭐가 있을까요? 뭐 제가 보기에 우선은 에릭슨의 요 심리 사회 발달 이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요 이론의 핵심은 그 한 개인이 환경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요 이론만으로 한 인간을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뭐 사회 환경도 존재하는데 에릭슨은 뭐 사회적인 부조리 이런 걸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주로 대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마지막 인류 나오긴 하지만 거의 이제 가족이나 조금 그런 중년도 뭐 내가 이제 이루어온 가정 뭐 아이부터 포함해서 이런 내용이고요. 뭐 사회적인 어떤 큰 어떤 흐름 뭐 담론 이런 거를 포함하진 않기 때문에 이제 개인이 좀 약간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좀 이론이 좀 수능적인 면이 좀 있습니다. 환경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러니까 똑같은 환경일지라도 또는 안 좋은 환경일지라도 그 사람이 얼마든지 다른 방식으로 능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데 그렇죠. 어쩌면 이게 너무 또 잘못하면 이제 구조주의적인 형태나 결정적인 형태가 될 수도 있겠다. 환경에 의해서 그렇게 반응한다라는 분명히 다르게 반응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영아기 때 엄마가 안 돌봐주면 이 사람이 망가지냐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에릭슨이 의도한 건 아닌데요. 에릭슨은 이제 이거를 이제 구성을 할 때 또 에릭슨 이론의 장점이기도 한데 이제 결정론에 가깝진 않습니다. 에릭슨의 원래 관점은.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유아기 때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중년기 때 그게 인식이 됐다 쳤을 때 그게 꼭 유아기 때 그걸 반드시 해결해야지 중년기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중년기에 또 주어진 과제를 충실하게 살다 보면 유아기 때 그런 부분들도 이제 회복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분명히 있거든요. 에릭슨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발달 단계에서 그런 게 그때마다 잘 되지 못했을지라도 이게 얼마든지 또 회복될 수 있다. 근데 그게 그렇게 됐던 게 이제 프로이트의 이론은 마치 이제 예전에 어릴 때 결정론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게 너무 인간에게 가혹한 거 아니냐라는 비판으로 나온 게 있는데 에릭슨은 이제 그거를 의도해서 요걸 하긴 했지만 그래서 좀 낙관적이다. 너무 지나치게 낙관적인 거 아니냐 심리학자들 사이에서 또 다른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그런 좀 뭐 심리학자에 대한 좀 비판도 있지만 근데 이제 여기 실제적인 문제는 뭐냐면 에릭슨은 그런 의도를 가지고 단계를 만들긴 했는데 이걸 적용을 할 때 결정론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이 꽤 큽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서 왜 3세 이전에 주 양육자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에릭슨은 꼭 그렇게는 보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이론을 적용할 때도 우리가 그렇게 적용하는 게 있습니다. 이제 좀 결정론적으로 어릴 때 뭐가 우리 아이를 키울 때 저는 어릴 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아이가 잘 돌보지 못해서 이런 문제 아이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라고 할 때 바꿀 수 없는 것처럼 이렇게 좀 보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좀 위험하다는 거죠. 충분히 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성경에는 뭐 이런 발달 단계를 언급하는 구조는 저렇게 우리 물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이루어간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게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는 온전한 또 회복에 대한 언급은 있으시지만 오히려 이제 한 사람이 건강하게 바뀌어가는 과정 속에 이런 어떤 도식적인 발달 단계, 이 도식적인 발달 단계가 주는 유익은 이따 좀 말씀드릴게요. 유익인데 오히려 감사한 건 이 어떤 관계 안에서에서 번영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역할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꼭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프로세스대로 진행된 것보다는 교회 안에서 이런 하나하나의 건강한 감을 갖고 있는 어른들 또는 성도들 또는 리더들을 만나가면서 오히려 순서는 좀 요 순서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뭐 섬기는 걸 먼저 배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가 어떤 그 다음에 주일학교 공과 또 다른 이제 분반 선생님을 딴 분 만날 때 그분을 또 친밀감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분을 통해서 어느 순간 이제 딴 분을 또 이제 주도성을 배워갈 수도 있고 이런 어떤 교회 안에서의 성도들 간의 어떤 만남과 부모님들의 어떤 성품으로만은 아이들이 좋은 것도 배우지만 교회에서 또 다양한 분들을 만나면서 배워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선포되는 말씀이라든지 또 그 말씀을 품고 잘 건강해지신 교회 어르신들을 만나면서 사실 제가 저는 많이 방치됐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되게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를 나갔어요. 그래서 다른 데 놀지 않고 교회에서 막 놀고 그래서 교회에서 참 많은 어른들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론 이제 안 좋은 어른도 있었고 근데 안 좋은 어른들도 배웠던 것 같아요. 배움이 있죠. 그리고 그분이 또 무서워서 또 조심했던 것도 있고 그래서 뭐 그렇게 한 인격이 또 이렇게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이렇게 기여하는 영향이 오히려 저는 이걸 통해 보여요. 그런 차원에서는.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그 어릴 때 좀 그런 어떤 혹시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 8단계를 다 건강하게 이렇게 다 수행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없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뭐 분명히 저는 고립감 많이 느꼈어요. 지금도 이게 있고요, 약간. 이게 사실은 이게 이게 건강한 인간 상처럼 이렇게 소개를 했지만 뭐 이런 온전한 인간이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저도 단계마다 위로가 됩니다. 위로가 돼요. 단계마다 사실은 저도 마찬가지고 단계마다 어려움이 있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분명히 제 삶에 문제가 생기는 부분도 있었죠. 근데 저는 교회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에릭슨도 관계로 정체성을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런 관계가 좀 압도할 정도의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거하면서 오히려 그 예전에 좀 어려웠던 그런 관계 패턴들이 회복되는 부분도 분명히 저한테 있었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 열등감을 좀 느꼈다고 했는데 하나님 만나면 저한테 참 많이 다루신 부분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뭐 못해도 뭐 그거에 대해서 뭐 질책을 그렇게 하지 않는 하나님을 저가 또 말씀을 많이 주셔서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열등감이 좀 다루어진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회 안에 다양한 어른들 또 뭐 또 다양한 성도님들 만나면서 좋은 모델이 됐던 것도 있고 또 뭐 저런 아버지도 가능하구나 저런 어머니도 계시는구나 참 근데 그게 일반 사회를 살아갈 때는 그 한 사람의 삶을 깊숙하게 들여다보기 어려운데 교회에서는 그런 나눔들을 또 많이 하시니까 또 교제하고 하시니까 또 그런 데서 오는 그렇죠. 또 회복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지금 이제 약간 중년 나이니까 뭐 아직 중년 아닌가요? 중년입니다. 네, 중년처럼 안 보이는데요? 청년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머리를 깎고 나서 더 중년처럼 어려 보인다는 얘기인데 중년입니다. 네. 아니 젊어 보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교회 청년이나 청소년이 보면 좀 자면서 좌절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저도 사실 보면서 약간 좌절을 느끼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마치 근데 이게 만약에 교회 청소년 청년들이 아니면 그러면 나는 이걸 회복할 수 있는 과정들이 뭐가 있단 말이야. 그럼 오히려 상담만 가야 된단 말이야. 라는 오히려 좀 좌절이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교회 공동체는 이게 설령 우리가 잘 건강하게 제때 먹지 못 이런 관계 속에서 좋은 걸 먹지 못했다 한들 교회에서 바로 그 역할을 이제 해나간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있고요. 우리가 이제 시간이 많이 됐는데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또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유용한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유용하냐면 제가 이제 뭐 어떤 뭐 크리스찬 분들을 절대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가끔 크리스찬 어르신들을 보면 말씀만 보면 되지 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성경 말씀에는 변홍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맨날 쌀을 먹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에 대한 또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이 다 담겨 있는 건 맞지만 뭐 변홍사라든지 그다음에 소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 건지 이런 거는 또 우리가 일반 은총 그렇죠. 개념에서 또 이 창조 세계를 이해하면서 배워갖고 또 그거를 전문적으로 공부하신 분들의 발견해내시고 책들을 우리가 익혀가는 것처럼 이 부분은 한 사람이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한 번은 꼭 거쳐가야 될 어떤 중요한 요소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보여준 주기의 통찰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말씀에 대한 그 성역 공부나 말씀에 대한 관점들을 어떻게 하면 어렸을 때 이 아이들이 신뢰감이 형성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또 이렇게 수용감이 형성돼서 주도성이 어떻게 가능할까? 그렇죠. 라는 식으로 같이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만 보면 되지, 말씀만 잘 보면 사람은 변화될 거야 라는 그 관점이 맞지만 거기에 어떻게 건강하게 바뀌어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렇죠. 건강에 대한 어떤 상을 그래도 보여준 것 같아요. 이런 요소들이. 특별히 이런 요소들이 또 성경 구조를 찾으면 또 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는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이거 통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람은 정말 관계적이구나. 정말 관계적이구나.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발달이라는 개념이 좀 성장과는 다르지만 성장하고 발달하는 그 과정이 결국 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욕망, 또 돈 주고 물건 사고 이게 아니라 되게 아까 말했던 이 이론이 뭐 자칫 잘못하면 인간의 어떤 그 주도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그래서 인간이 여전히 관계 안에서 결국 살아가고 관계 속에 고통당하는 존재구나 라는 인사이트는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인간을 이해하게 되는 건 아닌가. 그러나 이걸 너무 도식화시킨다든지 그렇죠. 그게 제일 위험한 그리고 이것이 좀 뭐 한 프로세스 중에 어떤 단계가 부족했다고 결정론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말씀과 또 성령의 역사와 또 공동체와의 또 주께서 일하시는 또 그런 또 주님의 또 그 사랑의 섭리 안에서 또 건강함이 얼마든지 열려 있다. 그렇게 또 저도 좀 희망적으로 가져면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기본적으로 심리학 이론들이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심리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인간을 좀 연구한 학문이다 보니까 뭔가 이론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거의 대부분 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거를 나를 결정짓는데 규정짓는데 너무 이렇게 엄격하게 사용하면 사실은 그러네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너무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혹시 이거를 혹시 뭐 인터넷에 보셔서 이 표를 보신 다음에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제 이항실장을 향해서 이항실장
지금 유아기가 아니 뭐 아까 뭐 말했던 유아기가 지금 뭐 잘못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오히려 유아기 문제가 아니라 주도성의 좀 면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정체성에 대해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네 라고 어떤 섬김의 그렇죠. 예. 섬김의 카테고리 또 사랑할 수 있는 섬김의 구체적인 목표를 정할 수 있는 카테고리로 사용하면 좋은데 그렇죠. 예. 이것이 평가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방식으로 쓰면 이건 최악의 그렇죠. 예. 툴이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 심리학 이론들을 그렇게 활용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습니다. 칼자루처럼 휘두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대단하고 이렇게. 칼이 진짜 이렇게 요리도 할 수 있는데 휘두르면 사람 죽는 것처럼 그런 차원에서 초콜릿 심리학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어느 정도 먹으면 달콤하고 유익한데 더 먹으면 그렇죠. 근데 방금 우리가 언급한 그 칼이 나오지 않았나요? 칼을 잘 쓰면 무기가 되는데 잘 쓰면 칼의 심리학으로 가면 어떨까요? 칼의 심리학. 죄송합니다. 초콜릿. 아니 사실은 초콜릿을 간식으로 먹는 건 좋으신데 초콜릿을 주식으로 하시면 분명히 이거는 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아니, 그냥 장난입니다. 칼이 초콜릿 심리학이 그랬습니다. 까부르냐고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오늘 지난주에 어떤 그 건의복종 이론에 비해서 이거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으로 분별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드러내는 부분들을 잘 찾아내고 그다음에 어떤 거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이렇게 좀 왜곡시키게 본다든지 너무 과장되게 본다든지 또는 축소되게 본다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좀 얘기하면서 그렇죠. 한번 이렇게 좀 균형 잡아보자. 근데 또 하여튼 이것도 그렇게 사랑의 원리로 섬긴다면 교회 공동체가 더 풍성해지고 개인도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오늘 끝난 다음에 우리 서로 격려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또 마무리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이런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이 이런 심리학적 이론들을 좀 분별해서 좀 이제 바라보시고 또 그거를 섬기시는 공동체 좀 건강하게 좀 적용하는 그런 도구로 이 영상, 또 내용들이 잘 활용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에는 이거 좀 이제 크게. 다음번 크게. 이런 거 너무 아끼실 필요 없어요. 이런 디지털 화면으로 아끼죠. 크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이양 실장님께서 또 이렇게, 제가 늘 옆에 뵈지만 또 너무 해박하시고 탁월하셔서 또 오늘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론을 갖고 오셨는데요. 아무튼 오늘 즐거웠고 유익했고 저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좋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좋은 거 갖고 오시면 또 다양한 심리 이론 갖고 오시면 또 우리 학부모님들 또는 심지어는 청소년들 또 청년들 또 우리 또 교육에 섬기시는 목사님들 선생님들이 조금 더 영혼에 대해 삶에 대해 또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좀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초콜릿 심리학 제2회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